시간과 공간을 같이 기술을 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그냥 허상일 뿐이다. 우리가 정말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시간이 멈춰요. 그럼 시간이 멈췄다는 건 그 상태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한다는 것인가? 지금 이 삼체 세계에서는 태양이 3개고 거기에 이제 삼체인이 살고 있는 행성이 있어요. 태양 3개만 생각해도 문제가 복잡해지는데요. 얘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를 계산하면 이게 실타래처럼 복잡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은미입니다. 시간이 허상이라는 가설은 우리가 시간을 볼 수 없어서인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른다, 아니면 시간이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잖아요. 예를 들어 나뭇잎이 떨어진다, 아니면 우리 머리카락 색깔이 우리가 늙어간다,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이 변하는 걸 보고 시간이 흘러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접적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시간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가, 이게 결국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개념이 아닌가 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뭔가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이제 볼 수 없다는 의미에서 허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무언가가 흘러가는 거죠. 일단 과학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시간이 흐른다,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땐 당연히 보통 분들과 같은 시간의 개념을 공유하는데, 저희가 물리학이라는 학문 관점에서는 시간이 정말 재밌는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상대성 이론에서는 사실 공간하고 시간을 크게 구분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이제 공간은 저희가 사는 세상을 3차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X, Y, Z 축이 있죠. 3차원 공간에 시간, T, 시간이라는 축을 더해서 4차원으로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시 공간을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 광속을 이용해서 광속에다가 시간을 곱한 요 축 C 곱하기 T라고 저희가 많이 쓰는데, 이 축은 상대성 이론에서는 X, Y, Z랑 똑같아요. 그래서 시간하고 공간이 거의 동일하게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또 이게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양자역학에서는 공간과 시간이 상당히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요.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자역학에서는 관측 값이 될 수 있어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입자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할 때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줄자로 각자 X는 몇, Y는 몇 이렇게 측정을 하거나. 그래서 공간은 측정의 대상이에요. 양자역학에서 뭐 오퍼레이터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이 공간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값이다. 근데 측정할 수 있는 값이라는 건 우리가 측정할 때 당연히 오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의 원리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X라는 위치를 측정할 때 델타 X라는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있어야만 한다라는 게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인데요. 특히 이제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로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서 공간은 그런데 시간 T는 측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T는 양자역학에서 오퍼레이터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간은 변수는 변수예요. 식을 쓸 때, 방정식을 쓸 때 X도 변수고 T도 변수로는 들어가는데, X는 우리가 관측하는 대상인데 T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할까요? 우리가 설정하는 대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이렇게 공간하고 시간을 많이 다르게 취급을 해요. 그게 가장 과학자들이 시간을 볼 때 가지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상대성 이론에서는 공간하고 시간을 똑같이 취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공간은 이제 단위가 미터죠. 우리가 몇 미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시간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그게 또 이제 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에다가 광속 C를 곱해서 요거를 거리처럼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광속 곱하기 시간을 그냥 공간 X, Y, Z랑 같이 취급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수식으로 그렇게 풀이를 했을 때 상대성 이론이 아름답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과 시간이 같은 위치에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신기한 측면, 아니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공간은 어디를 기준점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양수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시간도 어떤 기준점을 정할 수 있어요. 제가 만일 지금이 시간의 0점이야 라고 정하면 이것보다
미래에 일어나는 일은 양의 시간이 될 것이고 플러스고, 이거보다 전에 일어난 일은 음의 시간이 될 텐데, 공간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점이 있다고 했을 때 플러스 지점, 양의 공간, 음의 공간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은 우리가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서는 공간과 시간이 같은 위치인데,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건 공간과 시간이 절대 같지가 않죠. 이 시간이 그러면 왜 공간과 이렇게 달라질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통계역학, 연력학적 관점인데요. 가장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엔트로피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액체, 물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릴 때 처음에는 잉크가 물 안에 한 점에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물에 퍼져서 전체적으로 색깔이 몇 개 변할 텐데요. 이게 한 방울의 잉크가 물에 이렇게 퍼지는 거는 자연스럽지만, 퍼져 있던 잉크가 거꾸로 모여서 한 방울의 점으로 되는 건 상당히 어색하죠. 일어날 것 같지 않죠. 이게 이제 엔트로피 개념이 들어오면서, 엔트로피가, 우리가 사는 우주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진행한다 라는 이제 법칙이 있는데요. 이 엔트로피 때문에 시간의 방향이 생기죠. 앞으로만 가고 뒤로는 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이제 양자역학에서도 시간의 방향성이 나오는데요. 양자역학에서 측정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양자 중첩 상태, 동전이 빙글빙글 도는 상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시각에 측정을 해요. 그러면 손바닥으로 탁 치니까 동전이 뭐 앞면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자연스러운데, 앞면에 있던 동전이 아무 일도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빙글빙글 도는 일, 이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한번 측정을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이걸 비가역성이라 부르는데, 양자역학에서도 이런 비가역성 때문에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전역학이라고 부르는 뉴턴의 물리법칙은 또 사실은 우리가 공을 던져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서 지나가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렇게 지나간 공을 우리가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공이 이렇게 반대로 가겠죠. 이건 또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여러 이제 방정식들, 법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몇의 법칙은 시간을 되돌려도 자연스럽고, 몇몇 법칙은 시간을 되돌리면 정말 부자연스러워요. 일어나지 않아요, 현상에서. 그런 여러 법칙들이 같이 존재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여러 물리학자분들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허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관점이고, 시간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흐르고 있다 라는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실제로 관측하고 있는,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이론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여러 좀 더 높은 차원, 4차원이라던가 아니면 더 높은 막 10몇 차원으로 가서 시간과 공간을 같이 기술을 하다 보면 좀 다른 현상들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시간이 정말 그냥 허상일 뿐이다, 이런 이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관측을 할 수 있다면 이제 그런 이론들에도 이제 무게가 실리게 되겠죠.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만일 우리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우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순간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시간이 멈춰버리는 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데, 우리가 정말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시간이 멈춰요. 그러면 시간이 멈췄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럼 시간이 멈췄다는 건 그 상태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한다는 것인가? 이런 이제 생각이 확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가? 근본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고차원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지금 사는 세상을 공간은 3차원, 그리고 시간까지 표현하면 4차원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시공간을 기술을 할 때 아직도 그래도 못 푼 현상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물리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예를 들어 뭐 암흑 물질이라던가 암흑 에너지라던가 아직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거든요. 또 이제 뭐 입자, 반입자의 이 비대칭성, 분명히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입자랑 반입자가 똑같은 숫자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입자만 이렇게 많고 반입자
입자는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등등의 아직 많은 물음표들이 있어요. 이런 물음표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공간을 3차원 혹은 4차원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 막 10몇 차원으로 기술을 해서 우주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이론에서는 이제 시간조차도 다차원으로 표현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4차원이니까요. 예를 들어 3차원에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을 어떤 단면으로 딱 잘랐을 때 우리는 이 단면에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12차원의 어떤 복잡한 모양의 물건이 있는데 그거를 딱 3, 4차원으로 잘라서 그 위에서만 우리는 살고 있다 라고 이제 기술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12차원에서는 시간이 정말 다르게 표현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관측할 수 있는 세계 안에서는 시간은 흐른다고 보시는 게, 실제로 존재하고 흐른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삼체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 삼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세 개의 행성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죠. Three-body problem이죠. 삼체 세계에서는 해가 3개예요. 태양이 3개인데요. 태양이 3개가 있고 어떤 행성이 있고, 그 행성이 이 3개의 태양의 주변을 돈다고 할까요? 어쨌든 이렇게 중력으로 인해서, 만류 인력으로 인해서 여러 이 중력체들, 별과 행성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게 식은 단순해요. 왜냐하면 2개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을 때 이 둘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게 중력이고, 끌어당기는 힘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서로의 질량에 비례한다 라는 상당히 단순한 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2개 있을 땐 단순해서 이 2개가 우리 지구처럼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다. 이러면 우리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어떻게 두는지 정말 정확하게 기술을 해줄 수가 있어요. 태양이 무겁고 지구가 가벼우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근데 뭐 태양도 살짝 움직이지만 이렇게 기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삼체 세계에서는 태양이 3개고 거기에 이제 삼체인이 살고 있는 행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2개일 땐 간단한데 이 삼체인들이 살고 있는 행성 빼고 태양 3개만 생각해도 문제가 복잡해지는데요. 태양 3개의 움직임이 카오스인 거죠. 이게 태양 3개가 둘둘 쌍으로 봤을 때는 방정식이 상당히 간단한데 3개를 같이 놓고 방정식을 쓰고 얘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를 계산하면 이게 실타래처럼 복잡한 거예요. 정말 카오스처럼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태양끼리 부딪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개의 태양이 돌 때 태양들의 위치가 좀 적절하게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행성의 위치가 좀 태양들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삼체인이 살기에 적당한 환경이 조성이 될 텐데, 예를 들어 태양 2개가 너무 가까워져서, 그리고 심지어 그게 삼체인이 사는 행성이랑 가까우면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서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고, 3개의 태양이 돌다가 2개가 갑자기 또 너무 많이 떨어지면 또 이제 너무 추운, 너무 열이 모자른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삼체인이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는 게 가장 문제예요. 이게 언제나 좀 균일한 조건을 유지를 해야지 3개 태양의 각각의 간격, 그리고 그 3개의 태양으로부터 이 행성이 위치한 상대적인 거리, 상대적인 위치, 이것들이 적정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지 삼체인이 살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바뀌는 거예요. 어느 때는 3개의 태양이랑 내가 너무 가깝거나 어느 때는 너무 멀어지거나, 그리고 이걸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게 삼체인이 살아가는데 가장 가혹했던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있다면 그거에 좀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또 하나의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지구 같은 행성이 3개여도 사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도 사실은 태양이라는 굵직한 질량의 항성이 하나 있고, 사실 자잘한 행성들은 많잖아요. 사실 다체 문제죠. 그러니까 삼체도 아니고 여러 개죠. 다체죠. 그래서 이 태양계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대요. 옛날에 슈퍼컴퓨터로 태양계의 전체 행성들의 위치를 이렇게 초기 조건을 살짝 바꿔가면서 이 태양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가를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수성과 태양 간의 위치가 한 1mm만 달라져도 수성이 이렇게 궤도를 돌다가 어느 순간 태양에 부딪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태양계도 약간 기적
기적적인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인 궤도를 계속 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만한 큰 크기의 행성이 어디선가 갑자기 날아온다면 그 행성과 지구 사이의 중력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면 지구의 궤도가 이탈을 하겠죠. 이게 지구가 이미 지구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체 문제 안에 있고 기적적으로 이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이 태양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물체가, 그것도 지구만큼 꽤 큰 질량을 가진 물체가 끼어든다면 문제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삼체 문제가 일반적인 답은 없는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 근데 몇몇 특수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풀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라그랑주 포인트라는 지점인데요. 이 지점은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개가 있고 세 번째 애를 추가로 넣을 때 이 세 번째 애의 원심력과 중력이 서로 상쇄를 해서 딱 좀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을 때 여기에 위성을 하나 넣고 싶어요. 그럼 이제 벌써 삼체긴 삼체잖아요. 근데 이 위성을 넣을 때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다면 이 위성은 지구에서도 끌어당길 것이고 태양에서도 끌어당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지구가 가까우니까 지구에 좀 더 가까운 쪽에 가면 지구에서 당기는 힘과 태양에서 당기는 힘이 같아져서 서로 상쇄되는 포인트가 있죠. 그 포인트에 만일 위성을 놓으면 좀 안정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포인트를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위성 같은 거 쏠 때 이런 라그랑주 포인트에다가 위성을 쏴서 궤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끔 합니다. 라그랑주 포인트 말고 삼체의 일반적인 답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근사값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좀 쉽게 만들어서 푸는데요. 근데 근사값이라는 게 자칫 초기 조건이 삐끗하면 크게 틀린 값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삼체 문제가. 네, 좀 더 정확하게 일반해를 만약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삼체 문제가 조금 더 발전하면 유체역학이랑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대표적인 게 날씨 예측이에요. 우리가 날씨를 예측하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기예보가 그렇게 자주 틀리는데요. 만일 우리가 이런 다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면 일기예보도 훨씬 정확해지겠죠. 이제 정말 정확한 일기예보를 볼 수 있을 거고, 우리가 그리고 해류의 움직임, 그 바닷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가끔 이제 난류 형성돼서 배가 침몰 가끔 하기도 하는데요. 아직도 그런 이제 해류의 움직임, 그리고 뭐 강물의 움직임, 이런 유체들의 움직임도 완벽하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항로를 설계할 때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결국 같은 방식으로 풀지는 조금 애매한데요. 연관은 있어요.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이 또 대표적으로 일반해가 없다고 알려진 이제 방정식인데요. 이제 이 방정식은 그 식 자체는 미분 방정식, 저희가 기울기를 구하는 그런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이 유체, 액체의 흐름을 기술하는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도 약간 삼체랑 비슷하게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식은 간단해 보여요. 그런데 다 같이 놓고 보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못 푸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게 수학 연구소 중에서 클레이 수학 연구소가 7대 난제 중에 하나로 지정을 하고 $100만 상금을 준다고 해요. 네, 사실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답을 아는 문제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은근히 풀지 못하는 문제가 많은데요.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방정식을 쓸 때 3차 이상의 다항식 방정식, 즉 뭐 몇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3승 더하기 x 4승 더하기 3승 이상의 다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답이 없어요. 일반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에는 쓰기도 쉽잖아요. x의 5승 더하기 x의 4승 더하기. 근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사실은 우리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풀 수가 없고, 결국은 다 근사값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발전을 하니까 수치적으로 근사값이죠. 결국 근사값을 구하는 식으로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금 기술의 발전이,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세요. 지금 약간 기술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그래서 좀 어디선가 브레이크스루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 기술에서 그냥 조금씩 좋아지는, 조금씩 이제 성능을 조금 높이고 오류를 조금 줄이고 이런 식으로의 발전은 가능하지만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수학적 난제를 푸는 게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난제가 풀리면 그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질 테니까요.